불확실한 시장에 맞설 차별화된 투자 전략 10월 15일에 머니쇼 플러스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장을 마쳤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동반 상승 출발 후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습니다. 코스피는 3,650선을 처음으로 돌파하면서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이제 미중 갈등은 흐린 눈 하는 걸까요? 네, 어저께 이제 파월이 나와서 양적 완화 쪽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QT를 이제 중지하겠다 이런 얘기에서 상승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가 나와서 대두 관세 얘기하면서 다시 하락세로 바꿨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ASM의 실적 잘 나오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 다시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신고가 갱신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인사이트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LS증권 염승환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미중 갈등으로 이야기가 너무 많았는데 오늘 시장은 뭔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 이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사실 이제 좀 당분간은 증시가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았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미국은 좀 답답한데 한국 증시는 오늘 또 바로 신고가 돼버렸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좀 뜨겁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이번 조정의 배경이 미중 갈등인데 사실 그것도 있겠지만 미중 갈등이 이번만 있었던 건 사실 아니거든요. 새로운 건 아닌데 약간 좀 핑계거리였던 것 같고 또 미국 기술주들에 대한 좀 이제 부담감이 이걸 이제 어우러지면서 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어쨌든 우리나라 증시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미중 갈등은 계속 이어지는 그런 상수인 상황에서 증시 상승의 배경은 결국 AI에 대한 지출 증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오늘 또 미국 보시면 엔비디아는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죠. 엔비디아 빠진 거는 우리나라랑은 또 별개 이슈예요. 왜냐하면 요새 엔비디아도 불편한 게 자꾸 경쟁이 이제 심화되죠. 오픈 AI가 너무 쇼핑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전 세계 이제 완전히 훑고 완전 다니죠. 큰 손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옛날엔 엔비디아만 바라보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이게 아닌 거죠. 지금 보니까 AMD랑도 거래하고 브로드컴 또 한국에 와서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D램 좀 주세요. 막 이렇게 이제 자기도 직접 칩을 만들겠다는 의지 같아요. 이건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데 이건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나쁜 게 전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점점 다변화되는 거죠. 근데 HBM은 만드는 업체가 딱 3개잖아요. 정해져 있어요. 누가 만들든 간에 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빠지는 거랑 한국 증시랑은 좀 별개 이슈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오늘 국내 증시 다시 한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쨌든 지금 국내 증시는 수급도 좀 양호한 가운데 이 반도체가 랠리를 이끌고 있고 또 이제 추석 기간 동안 또 사실 좀 못 움직였잖아요. 그런 것까지 좀 반영되면서 오늘 보니까 또 원전주도 되게 뜨겁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미중 갈등에서 이게 우리가 악재만 볼 게 아니라 한국 증시는 그러니까 한국 기업들이 미중 갈등의 수혜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을 대체하는 파트너가 지금 이제 사실 한국 제조업이죠. 예, 그걸 또 외국인 투자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중 갈등에 대한 이런 불확실성 분명히 있겠지만 한국에서 또 수혜받는 것도 이렇게 좀 반영이 되면서 국내 증시가 굉장히 좀 뜨겁다. 그리고 지금 신고가 나면 특징이 되게 위가 열리기 때문에 사실 매물 부담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오르면 오르는 대로 계속 이제 위가 쭉쭉 열리는 상황인데 오늘 또 그런 모습을 좀 한국 증시가 좀 잘 보여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저께 같은 경우 이제 미국 금융주 같은 경우 실적을 잘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씩 마이너스가 보이고 그리고 이제 웰스파고 같은 경우만 이제 법이 바뀌는 것 때문에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건데 그게 그것도 이제 그냥 세론인가요? 그러니까 세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금융주는 또 분위기 괜찮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괜찮은데. 기술주는 좀 빠졌지만 한마디로 이제 약간 미중 갈등에 의한 그 핑계가 좀 나오면서 좀 쉬고 싶은 게 좀 역력한 것 같아요. 미국의 그 웰스파고뿐만 아니라 지금 최근에 그 미국의 이제 은행이라든가 특히 JP 모건의 제이미 다이머 회장 또 시티그룹의 회장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 경기 좋은 건 아는데 약간 좀 자산에 버블이 껴가는 것 같다. 좀 비싸진 것 같다. 네. 이 얘기를 했는데 근데 미국 증시가 비싼 건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니라 계속 비쌌어요. 근데 하워드 막스도 계속 몇 달 전부터도 경고를 했는데 사실 그 경고가 잘 안 통하죠. 근데 일단은 근데 지금은 약간 미국의 시장 참가자들도 약간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지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발언에 좀 주의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세론이 나왔다 이거보다도
이제 미국 시장 참가자들이 이거 기술주 진짜 많이 오른 것도 사실이다 보니까 좀 숨고르기 하는 거 아닌가. 거기엔 조금씩 이제 동의를 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 좀 빠지면서 그동안 좀 못 올랐던 뭐 금융주가 이제 어쨌든 좋은 실적 냈는데 이 위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좀 우리랑 좀 다르게 이제 어쨌든 좀 소외받았던 그런 업종 중에서 모두가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금융주처럼 실적 좋은 기업들은 오히려 이제 위로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실적에 의해서 좀 움직이는 그런 장세가 펼쳐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금융주 말씀을 드렸지만 골드만삭스 뭐 그다음에 JP모건 이런 데들은 다 마이너스가 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리테일 했던 웰스파고나 이런 데들은 플러스가 나서 일단은 기업 쪽 부분에서 약간의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냐 미국에서. 그리고 이제 AI 조금 아까 버블 말씀하셨지만 AI에 대해서는 되게 다 부담스러워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대안이 없다. 그다음에 결국은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 AI는 무슨 월마트랑도 계약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계약을 막 해버리니까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나? 이런 느낌도 드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무조건 수혜를 보다 보니까 외국인이 그 두 개만 계속 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계속 신고가다. 이렇게 보고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근데 뭐 계속 뭐 신고가가 날지 모르지만 지금 어쨌든 D램에 대한 시각이 AI 때문에 이제 지금 수요가 예상보다 훨씬 좀 좋아진 건 사실인데 어제 발표된 그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 범용 반도체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 삼성전자 HBM 비중 아직은 높지 없죠. 않거든요. 네. 근데 깜짝 놀라운 실적을 냈던 거는 범용 반도체인데 그게 AI 때문에 선순환 효과도 있어요. AI에 투자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HBM 집중 투자를 하면서 범용 반도체 투자를 못 했던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올라갔던 것도 있고 또 거기다가 AI 데이터 센터만 좋은 게 아니라요. 일반 그 데이터 센터 있거든요. 이게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도에 그때 2017년, 18년도에 클라우드가 대세일 때 엄청 서버 투자 많이 해놨거든요. 그게 이제 내용 연수가 다 끝나서 바꿔줘야 돼요. 한 7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체 수요가 또 들어와요. 거기다가 이제 어제 보니까 집에 가서 보니까 윈도우 업데이트 하라고. 그죠. 안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업데이트 하려고 딱 이제 업데이트 되려나 해서 봤더니 제 컴퓨터 또 안 된대요. 바꿔야 된대요. 새로 사래죠. 집에 새로 사라고. 네. 그러니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겠죠. 그러면 이거는 범용 쪽이거든요. AI랑 좀 무관한 거죠. 근데 기왕 이제 바꾸는 김에 PC도 AI 기능이 붙는 또 PC를 교체할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결국 AI가 촉발을 한 건 사실이지만 범용까지 이렇게 붙었다는 거는 우리나라는 어쨌든 범용이 또 굉장히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본다면 미국이 어쨌든 지금 AI를 이끈 건 사실이지만 한국만의 또 차별화된 그런 반도체 또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 어쨌든 방향이 어떻게 됐건 간에 지금 상당히 좋은 그림으로 좀 가고 있고 우리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대체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 하이닉스를 대체할 회사는 없잖아요. 마이크론 외에는 네. 사실 딱히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또 굉장히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사이클이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삼성이나 SK하이닉스 뭐 그렇고 근데 제가 엔비디아를 걱정할 건 아니지만 네. 근데 자극적으로 헤드라인 뽑은 경우에는 뭐 엔비디아의 독점이 이제는 좀 붕괴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도 뭐 헤드라인 나오는 데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미 독점은 붕괴되고 있죠.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 뭐 90%, 80% 유지하겠어요. 원래 막 90% 넘었잖아요. 근데 점점 줄어드는 건 사실이고 많이 줄면 이제 한 50%대까지는 떨어질 텐데 뭐 젠슨항도 그걸 모를 리는 없잖아요, 사실. 근데도 어쨌든 엔비디아가 독주하는 건 사실입니다. 계속 독주는 할 거예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독주하는데 이 독점의 강도가 이제 점점 떨어지죠. 근데 그렇게 따지면 하이닉스도 주가가 폭락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삼성전자 들어갈 건데 HBM에. 그렇죠. 근데 언젠가 들어가는 거 다 아는 사실인데 하이닉스마저도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AI 지금 가속기 시장을 좀 독점하고 있어서 그걸로 막대한 돈을 좀 벌었지만 어쨌든 그 독점적인 구조는 좀 깨지겠지만 그래서 젠슨항도 계속 얘기를 하는 게 그 독점 구조가 깨질 거기 때문에 계속 좀 다변화하려는 노력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요즘은 약간 엔비디아는 VC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맞아요. 벤처 네. 캐피탈 같아요. 모든 맞아요.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뭐 그냥 AI가 전체 커지면 그거 지분 수익도 날 것 같은 맞습니다. 분위기여서 네. 오히려 하락하면 더 사겠다는 사람이 나올 예. 것도 있지 그래서 않을까 이런 생각도 1등의 들어요. 위치가 뭐 이렇게 훼손되지는 않습니다. 아, 그리고 60%씩 마진율인데 네. 벌어서 돈이 너무 많은데 은행보다 더 많은데 그걸 뭐 어떻게 해요? 그냥 아무데나 뭘 사든지 뭘 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결국은 나머지까지 더 펼쳐지고 있고 오픈 AI도 결국 자기가 뭐 사겠다 그러는 돈 엔비디아가 준 돈이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생태계는 다 같이 묶여져서 가고 구글만 좀 저는 따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진영하고 왜냐하면 자기는 다 가졌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구글이나 오픈 AI 이렇게 양진영으로 간다고 하면 엔비디아랑 구글이랑 이렇게 어느 쪽으로 더 밀어주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양쪽을 다 사야 된다. 누가 이길지 모르겠으니까. 뭐 저는 이런 근데 건가요? 둘 다 좋을 것 같아요. 둘 다 좋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오픈 AI가 선점 효과는 분명히 있어요. 지금 가입자 수도 훨씬 많고 선점 효과는 있는데 어쨌든 근데 구글은 또 구글 이 제미나이 성능이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생각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그리고 구글은 또 그동안 검색 서비스부터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거기다 자기가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모든 그쵸. 거를 사실 오픈 AI가 못하는 것까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둘 간의 대결은 굉장히 저는 좀 뜨거울 것 같지만 승자가 누가 될지는 사실 모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쨌든 이 AI 쪽만 봤을 때는 생성형 AI는 당연히 일단 오픈 AI가 이길 가능성이 높아요. 선점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글이 그럼 2인자로서 그냥 그걸 뒤처지는 게 아니라 계속 쫓아가고 또 자기만의 사업 모델이 워낙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구글은 구글 나름대로의 또 영역을 저는 또 잘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어쨌든 둘 다 좋지 않을까 뭐 어느 게 승자가 된다 이거보다도 둘이 좀 같이 좀 가는 그림으로 간다. 저는 좀 일단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애플은 오픈 AI, 제미나이 두 개 다 넣어가지고 그냥 나는 둘 중에 네가 골라서 써라. 손님이 고객이 골라서 써라 이렇게 나오는 그건 망할 건가요?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애플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애플은 제가 봤을 때는 네. 둘 중에 그러니까 만약에 시리를 업데이트 지금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자기가 만들어서 하든가 아니면은 둘 중에 하나를 써야죠. 선택은 해야 될 것 같아요. 둘 다 넣으면 진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그 어쨌든 이제 그게 챗GPT를 넣을지 제미나이 넣을지 모르겠고 아니면 퍼플렉시티를 인수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퍼플렉시티는 약간 여러 모델을 막 섞어 쓰는 모델이어서 결국 남의 거 쓰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근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네. 어쨌든 이제 퍼플렉시티도 AI 쪽에서는 쪽에서는 강자 중에 그래도 하나니까 강자니까. 뭐 클로드도 클로드. 있죠. 예, 있고 예. 하니까 결국 저는 애플이 되게 잘하는 게 M&A거든요. 결국엔 뭔가 하나 선택은 해야 뭔가를 된다. 살 거다. 본인이 하든가. 지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이 할 능력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M&A가 필요하다. 아, 애플은 뭔가 살 반드시 거다. 예, 뭔가 해야 되고 돈은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돈 너무 그리고 많으니까. 애플이 그동안 그려온 궤적 보면 애플의 기술은 다 M&A로 사온 게 기술들이에요. 사실 자기가 만든 건 거의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시리도 사실은 M&A 한 거거든요. 어떻게 그쵸, 보면.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저는 M&A의 묘수를 좀 발휘해야 되는데 이 M&A 쪽에서 뭔가 좀 팀쿡은 좀 약한 것 같긴 해요.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에 비해서는.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거보다는 지금 애플도 한 단계 도약을 해야 되기 좀 때문에 못생긴 회사를 좀 사가지고 예쁘게 디자인 싹 바꿔가지고 네, 뭐, 새로 뭐 애플 그거 내는 거 잘하잖아요. 마케팅으로 세게 네. 밀어서 그냥 끝내는 방식으로 그리고 썼으니까. 애플은 이 어쨌든 강점은 전 세계에서 어쨌든 1등인 그 아이폰을 갖고 그쵸, 있잖아요. 이거 아이폰. 엄청난 강점이에요. 엄청나죠. 이 디바이스에 어쨌든 AI 넣는 거는 애플만이 또 잘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결국 소프트웨어 쪽만 잘 M&A 해준다면 애플도 내년엔 되게 좋은 그림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오늘은 수급이 저는 외국인이 현물보다는 선물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였다 이런 생각이 들던데 여태까지는 사실 외국인들이 계속 현물 쪽으로 좀 매수세를 강하게 보여줬었잖아요. 오늘 뭔가 수급에서의 의미가 있을까요? 근데 확실히 이제 외국인들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위주로 엄청나게 사와다가 확실히 이제 3,600 여기 500 가고 나서는 좀 속도 조절은 좀 하는 것 같아요. 약간 현물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채워놨는데 다만 아직도 이제 과거의 지분율 비교하면 좀 남아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점진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이 속도 그러니까 그동안 막 몇 조씩 산 적도 있잖아요. 하루에. 이제 그렇게까지 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게까지 이 지수대에 살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이제 선물 쪽에서 오늘 좀 대량 매수를 했다는 건 프로그램을 이제 동반해서 좀 약간은 이제 선물 플레이 좀 하겠다는 건데 근데 선물은 이렇게 많이 사면 또 연속적으로 사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대량 사면 또 다음날 팔아버리더라고요. 그냥 지금 저기 나오지만 저 기관 7,500억 보이는 게 저거 다 프로그램이잖아요. 프로그램이죠. 그럼 저건 진짜 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건 또 조만간 내일 다 나오고 금방 내일 다 팔아야 되죠. 바로 저거.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관건은 그거예요. 이 선물이 매도가 나왔을 때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질 텐데 그때 외국인이 또 현물로 받쳐버릴 수도 받아줄 있네. 거냐. 근데 그걸 못 받아주고 개인이 받아주면 좀 증시가 흔들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수급만 봐서는 오늘 지수 많이 올랐잖아요. 수급만 봐서는 그렇게 좋은 수급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물로 올린 거기 때문에. 선물 롤링은 예. 항상 별로였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급등에 너무 흥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근데 이제 저는 다만 고민이 개인 투자분들이 되게 갈팡질팡해요.
지금 왜냐면은 그동안 또 이게 3,500 이제 오르면서 하루 이게 흔들리니까 주식은 엄청 사시더라고요. 또 최근 한 2, 3일 사셨는데 오늘 또 위가 열리니까 또 팔아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 단기 매매를 좀 병행하고 계신데 저는 지금 단기 매매할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은 아직은 좀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사고 팔고 지금 병행하는데 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지금 왜냐하면 개인 투자분들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된 게 6월인데 6월 이후로 지금 4개월 지났잖아요. 4개월 동안 20조나 팔아버렸거든요. 주식 1000포인트 오르는데. 그 사실은 채우지 못했어요, 전혀. 그냥 삼성전자 옛날부터 가지고 있다가 이제 본전돼서 한 3% 먹어서 팔고 있는 뭐 거 아닌가요? 그런 분도 계실 9만, 거고. 9만 5천 원 이제 넘었다. 예. 드디어 나 이제 플러스야 이러면서 막 파시고 이런 거 아닌가요? 예, 근데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미 2,600부터 계속 팔았거든요. 계속 좀 꾸준히 파셨는데 고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팔았는데 주가 지수가 너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분들이 지금 어쨌든 내려오면 무조건 사실 것 같아요. 지금 예탁금이 80조가 넘어가지고 돈은 엄청 많아요. 근데 이 돈을 언제 투입할 거냐? 지금 빠지면 계속 투입하실 텐데 오를 때는 투입은 안 하시더라고요. 확실히 오늘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게 반대로 오를 때 사는 날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근데 그때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 투자분들이 지수가 급등하는 날 갑자기 막 1조, 2조 들어온다. 그럼 단기적으로는 좀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봐야 될 포인트는 개인 매수가 들어와서 주식이 올랐다. 너무 오르는 날, 너무 오르는 날은 네. 단기 고점일 가능성이 오히려 많다. 좀 그때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못 견디신 거죠. 아, 이젠 좀 사야 되겠다. 포모 현상이 좀 느껴진 완전 거고. 포모로 이제 네. 비이성적으로 오르는 거니까 그때가 네.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계속 사도 되는 거네요. 그럴 때는 아직은 고점이라고 볼 아직, 수가 없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그렇게 개인 안 투자분들 아직까지는요. 안 사니까. 빠질 때만 사세요. 네. 이게 막 급 나가는 날 이렇게 들어오시니까 아직까지는 좀 고점은 아니다. 이렇게 고점은 좀 보고 아니다. 있습니다. 그렇게 뭔가 딱 가이드라인을 좀 잡아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미중 갈등은 오늘 시장에서는 뭔가 이슈가 확 되지는 않았지만 뭐 정상회담 전, 뭐 에이펙 전까지는 계속해서 둘 사이에 말싸움이 오고 갈 거다 이런 예상들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과정 속에서 그래도 좀 이런 부분들은 주의하고 뭔가 포인트로 삼아야 된다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일단 트럼프나 지금 이제 중국이 이게 주고받는 거 보면은 어쨌든 서로의 약점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이 대두 수입을 안 한 거 보고 이제 열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그렇죠. 대두 이제 이 농산물도 농민들도 트럼프의 전폭적인 지지를 많이 보냈는데 이제 본인 표심이 어떻게 보면 또 달아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좀 공격하는 거. 근데 중국은 알아요. 트럼프의 약점이 그거라는 거. 네. 정확히 알고 있어요. 아픈 곳을 지금 딱. 그러니까 중국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관세 내리고 반도체 규제 풀어라. 이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게 중국의 약점인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못 풀어주는 거죠. 근데 반도체 풀었다가 또 만약에 이 경쟁이 올라가면 나중에 진짜 큰 또 곤욕을 치를 수도 있는 게 또 미국이다 보니까 쉽지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중국이 이제 일방적으로 당하지는 절대 않거든요. 그렇죠. 뭐냐면 히토류 약점인 거 다 알고 있어요. 히토류가 그만큼 중국한테 엄청난 지금 무기가 될 수밖에 없고 미국한테 엄청난 약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의 다이먼 회장도 얘기하잖아요. 2,000조 들여가지고 미국 기업 투자하겠다. 네. 핵심은 히토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미국이 못하는 거니까. 근데 그거 가지고 이런 이제 서로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데 이게 쉽게 해결된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예요. 서로의 약점이 노출됐기 때문에 극한 대결로는 안 가요. 싸우다 좀 협상하고 또 막 유예시키고 근데 해결은 안 돼요. 해결은 안 되면서 계속 질질질 이렇게 끄는 거죠. 이 과정이 계속 좀 질이 멸렬하게 뭐 1, 2년 계속 이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어느 선에서 타협은 할 것 같아요. 일부 히토류 수출하고 일부 좀 반도체 규제 풀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서 좀 이 약간의 중심점은 좀 잡겠지만 이건 영원히 해결되기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이 계속 노이즈가 될 수밖에 없지만 시장이 이걸 모를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세에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냥 한 번씩 오를 때마다 이 뉴스 나오면 그냥 한 번씩 흔들리는 정도. 이렇게 좀 보셔야지 이게 언젠간 해결되고 이게 이것 때문에 뭐 증시가 또 폭락하고 이제 끝나고 이렇게 너무 뭐 위아래로 확대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상수라고 좀 생각하시고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 증시 투자하신 분들은 미국의 약점은 결국에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미국이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게 뭘까? 원전 못하죠, 잘. 원전 잘 못해요. 그 설계 기술만 갖고 있죠. 반도체 제대로 못 만들어요. 그죠? 그 약점이죠. 거기다가 배 못 만듭니다, 아예. 네.
그런 거는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죠. 중국과 손잡을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미중 갈등 속에서 트럼프가 원하는 것들 있잖아요. 거기에 정답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은 앞으로 몇 년간 꾸준히 저는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고 미중 갈등을 바라보시는 게 저는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불안하게 보는 게 환율이잖아요. 3,500억 불 너무 크다. 우리는 저 3,500억 불을 진짜 내놓으라고 하는 순간 우리는 신용등급 하락에 뭐 다 당할 거다. 그래서 위로 계속 가다가 오늘은 조금 이제 네. 달러원이 이제 좀 안정이 되는데 결국은 저 부분을 해결을 못하면 결국은 우리가 3,500억 불 빚을 지면은 기존에 있는 저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부채 자체가 거의 30-40% 이상이 늘어나서 신용등급도 강등이고 뭐 이렇게 될 것 같은 상황이라고 다들 생각을 해버리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이런 관세나 이런 거는 와 정말 이게 처음에는 되게 공포스럽거든요. 한번 우리도 생각해 보시면 4월 달에 얼마나 공포스럽습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이 망하는 줄 알았고. 근데 지금 요즘에 뭐 관세 또 얘기 나오지만 지금 어떻죠? 미국은 다 적응해 버렸어요. 관세 얘기 나와도 시장 별로 반응도 안 합니다. 이제 미중 갈등 때문에 좀 그런 거지.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도 별로 안 올라요. 되게 4월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너무 저는 이 3,500억 달러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됐지만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양국 간에 어느 정도 종착점을 찾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원래 이 말 자체가 되게 셉니다. 지금 처음 이게 얘기하는 거 뭐죠? 당장 내놓으라는 거예요. 3,500억 달러. 그쵸. 근데 트럼프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왜 안 보이고 당연히 알겠죠. 그 내놓으면 한국 위험해지는 거 알아요. 근데 일단은 협상의 우위를 장악하기 위해서 내 나라 우리 합의하지 않았냐.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당연히 주면 안 됩니다. 통화 스와프도 안 했는데 그 돈을 어떻게 줘요? 그 주는 순간 이제 말씀하신 대로 외환위기 갈 수도 있거든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통화 수합을 해도 날아갈 거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문가들이 대부분. 왜냐하면 통화 수합을 한다고 해도 결국 현금을 받아가서 거기다 넣잖아요. 그러면 빚이잖아요. 그럼 이제 국가 부채가 3,500억 불이 늘어나 버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한국의 신용등급을 이대로 유지할 방법은 없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결국 털린다. 통화 수합을 하든 뭘 하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1,500원, 1,600원 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 나갈 거다.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 폭락을 할 가능성이 있다. 뭐 네. 이렇게 이제 네거티브하게 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는 안 그렇게는 보여요. 안 보세요? 네, 저는 통화 수합은 굉장히 호재라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호재다. 통화 수합 아무나 안 해주거든요. 연준이 결정하는데 이후에 어찌됐건 통화 수합을 하게 되는 순간 이제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안전판이 생기는 거예요. 언제든지 빌려다 쓰면 되거든요. 지금 뭐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물론 이자는 내야 되지만 언제든지 지금 차입을 해서 쓸 수가 있는 그 통화 수합이 이게 무제한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무제한으로 안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쨌든 우리는 투자를 안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1년에 미국에 투자하는 게 25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무역흑자가 한 600억 달러 요 정도 되는데 그 안쪽에서 1년에 그러면 3,500억 달러니까 그걸 다는 못하고 이제 유예 기간을 주면서 우리 1년에 요 정도 하겠다. 우리가 한 250억 달러고 무역흑자 600억 달러니까 뭐 예를 들면 400억, 500억 달러 1년에 투자할게. 대신에 이만큼은 너네가 통화 수합을 좀 해주라. 연간 기준으로. 이렇게 해준다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도 저 정도 투자는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충분히 또 미국에 우리가 투자하는 게 공짜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당연히 그 대가도 좀 받을 수가 있고 기업들이 좀 수혜를 당연히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관세도 떨어질 거고 그 통화 수합을 하는 순간 외환 보이고 걱정할 이유는 사실 없어져요. 사실상 없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외환 시장이 굉장히 안정화될 거로 저는 통화 수합을 해주면 굉장히 안정화될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금 안 되기 때문에 환율이 좀 튄 거거든요. 근데 그게 되면 오히려 저는 환율은 굉장히 급격히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시각과 반대로 통화 수합 자체는 굉장히 호재가 될 수 호재다.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강력한 발언들을 내놓는다고 하면 그런 화법에 정반대에 서 있는 게 파월이라고 생각하는데 파월 발언은 사실 계속해서 좀 톤 변화는 크게는 없지만 그래도 어제 발언들은 많이 비둘기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 내놨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근데 파월은 트럼프랑 다른 사람이에요. 너무 샤이해요. 그러니까 쑥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자기 속내 잘 드러내지도 않아요. 뭐 아시잖아요. 그래서 항상 뭐 데이터에 의존하겠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트럼프는 직설적이잖아요. 그 말에 다 나오는데 그래서 파월은 이제 단어의 의미를 이렇게 되짚어 보면 어제 한 얘기 종합해 보면 나 금리 인하 더 하겠다. 결론은 그거예요. 그리고 양적 긴축도 굳이 안 해도 되는 얘기를 꺼내 버렸어요.
조만간 중단하겠다. 이 얘기는 이제 나도 비둘기가 됐다. 음. 트럼프의 말에 이제 동의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엔 좀 늦긴 했지만 트럼프의 의도대로 가는데 근데 파이르장은 항상 말을 좀 돌려서 말하다 보니까 이게 진짜 한다는 건지 도대체 안 한다는 건지 정확하게 해석을 못하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어제 분명히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장기 인플레이션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 그러니까 물가 크게 걱정 안 하고 그 다음에 고용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 그렇죠. 그 얘기 분명히 했고요. 또 거기다가 임금 상승률이 크게 둔화될 것 같다. 임금 상승률이 둔화된다는 얘기는 미국의 서비스 물가가 꺾인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국의 서비스 물가는 미국 경제는 서비스가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는 관세랑 아무 상관없는 그 지표잖아요. 그럼 미국 서비스 물가가 둔화된다는 건 금리 인하하는데 큰 장애물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래서 추가 금리 하겠다고 인하를 하겠다고 사실상 이제 인정한 결과가 됐고, 그다음에 양적 긴축도 지금 이제 그동안 양적 기축을 계속 좀 단행을 해왔는데 몇 달 안에 이걸 중단하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연준이 지원 사격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산 시장을. 그래서 그런 측면에선 어제 파월은 어쨌든 계속해서 이제 그동안 했던 화법대로 좀 조용히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시장에는 좀 의미 있는 저는 메시지를 던졌다. 그러니까 시장이 그냥 트럼프의 대두 얘기만 이렇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저는 그거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 파월 의장 말이 정말 호재인데 그렇죠. 왜 이거를 시장이 이걸 반응을 안 하고 저걸 반응할까 이런 좀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저는 파월 의장의 발언은 굉장히 오늘 국내 증시에도 호재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간밤 미증시보다는 우리 증시가 정말 그러면 뭐 큐티나 파월 의장 발언을 훨씬 더 제대로 반영한 걸까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어요. 미국 증시는 근데 어쨌든 이제 지금 미중 갈등이라는 그 포커스를 가지고 좀 쉬고 싶은 것 같아요. 기술주들이 좀 피곤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많이 올랐잖아요. 밸류도 싼 게 절대 아니다 보니까 사실 삼성과 엔비디아나 이런 미국 기업들 비교하면 마이크론하고 비교하면 굉장히 미국 기업들은 우리나라 반도체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싼 편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미국에는 조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잘 반영은 안 됐던 것 같고 우리는 좀 확실히 그런 것들이 좀 잘 반영된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 시장 얘기를 잠깐 해보고 싶은데 실제로 AI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국이랑 미국이랑 다 같이 양쪽에서 투자를 계속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이제 자유무역이라는 이유로 다 같이 무역을 하다 보니까 뭐든지 좀 이제 가격도 좀 내려가고 인플레이션 없이 성장이 가능했는데 미국 따로 만들고 중국 따로 만들려면 일단 공장이 두 개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계속 미국에다 투자를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뭐 리쇼링이다 온쇼링이다 얘기하면서 그러면 결국은 달러 약세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잖아요. 일단은 미국으로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달러는 약세가 될 거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양쪽에 투자를 하니까 인플레이션은 이제 뭐 고용에서는 낮아질 수 있지, 서비스업에서는 낮아질 수가 있는데 투자 관련해서는 결국은 인플레이션 유지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미중 양쪽에서 하는 것 때문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인플레이션이 우려가 생겨서 이제 돈이 너무 많이 풀려졌고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이 상황에서 급락하는 상황이 뭐가 나올 거냐라는 부분을 계속 찾고 싶은 거잖아요. 어떨 때가 고점일 거냐. 근데 이제 그거 같아요. 이제 언젠간 고점 나올 텐데 결국엔 이제 버블이 꺾이는 건 다 말씀하신 대로 정확하게 말씀하신 대로 인플레이션 때문이거든요. 네. 물가가 튀어가지고 이렇게 달러도 풀리고 돈 많이 풀리면 언젠가 인플레 오고요. 그 인플레로 인해서 긴축할 거고 그럼 그게 지금이냐 내년이냐 내후년이냐 이 고민인데 그렇죠. 적어도 1년 안에는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1년 안에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제 투자 들어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연준을 압박하는 거죠. 무조건 금리를 떨어뜨려야 돼요. 금리 달러를 계속 이걸 떨어뜨리면 비용이 줄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금융을 압박을 하겠죠. 예.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전 세계가 비슷하다고 보고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금리를 떨어뜨리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재정 지출을 굉장히 많이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부작용 효과가 지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거든요, 당연히.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내년 하반기나 내후년에 그걸 좀 걱정할 문제다. 그거를 지금부터 걱정하면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되는데 그럼 1년간의 사이클을 또 다 놓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그건 올 수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언제 올지 모른다. 예. 근데 그건 경계는 하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빨리 고민할 필요는 없다. 지금은 어쨌든 그 고민보다는 이 투자된 돈들이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좀 계속 저는 보셔야 되겠고 그리고 달러 관점에서도 결국에 이제 미국에 돈이 들어가니까 달러 강세는 맞겠지만 결국 달러를 결정하는 거에 1순위는 저는 미국 경제로 보고 있어요. 근데 미국 경제가
지금 AI만 좋지 다른 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미국 경기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되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달러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예전처럼 달러와 강세가 막 일방적으로 가기는 미국 경제 꺾이고 거기다가 지금 어쨌든 미국 금리 인하 시작했거든요. 미국 금리 꺾이는데 달러가 오르는 경우는 또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하고 마지막 유가가 좀 급락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가는 또 안정화될 수도 안정적이 될수 있어요. 있으니까. 이런 걸 종합하면 달러가 뭐 어쨌든 좀 횡보할 것 같아요. 위냐 아래냐 그죠. 이거보다도 박스권. 크게. 예. 그래서 달러 강세도 그렇게 쉽게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 막 지금 그렇게까지 뭔가 내가 빠르게 대응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아까도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오락가락하면서 이렇게 바뀌고 네. 있단 말이죠. 그걸 좀 어떻게 다스릴 만한 뭔가 방법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수를 보지 마세요. 지수 보시면은 진짜 답이 안 나와요. 못 사요. 사실은 두려워요. 이게 언제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지수보다는 무조건 업종에 그냥 집중하셔야 돼요. 업종만 보시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못 오른 업종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소외주로 갈까? 왜냐하면 강세장은요 소외주도 한 번씩 올려줘요. 저점에서 보통 한 10에서 20%는 가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집중 투자해서 20% 수익 나면 그것도 1년 농사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자동차라든가 석유화학 업종도 있을 거고 국내에 못 오른 업종도 있거든요. 그들이 좋다가 아니라 강세장에선 수남에 한 번씩은 돌려주니까 거기서 내가 한번 안 가는 거 좀 답답하더라도 미리 선침해서 한번 노려볼까?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지금 요새 AI 시대인데 AI 때문에 지금 오르는 기업도 엄청 많잖아요. 근데 AI 붙었는데 좀 못 오른 거 중에 좀 갈만한 게 뭘까?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보고서를 보다 보니까 그 태양광하고 ESS예요. 왜냐하면 미국이 지금 전력이 부족한데 그 중국은 전력 걱정 안 합니다. 원래 태양광, ESS 다 잘해요. 근데 미국은 이게 약해요. 약한데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데이터 센터에 지금 당장 전력 빨리 공급할 수 있는 거는 태양광하고 ESS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 LNG 발전은 짓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근데 이들은 주가가 이제 트럼프의 좀 약간 정책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되게 눌려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보면 OCI 홀딩스 같은 거 뭐 갑자기 급등해요. 그동안 못 가다가 주가도 이제 밸류도 낮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AI에 좀 같이 연결고리가 있는데 못 오른 업종들도 찾아보시면 꽤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선점하시면 또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만 보면 진짜 공포스럽죠. 너무 올라서. 근데 업종 보면 되게 많아요. 투자할 게 너무나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업종에 집중하시면 저는 된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장 특징주부터 뉴욕 증시 리포트까지 정리해드립니다. 먼저 오늘 우리 증시에서 가장 주목받은 섹터 혹은 테마부터 정리해 볼 텐데요.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김성환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제11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반영된 원전 2기 건설이 진행되는 걸로 보면 되냐는 질문에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수급 계획이기 때문에 존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어제는 김 장관의 모호한 태도에 원전주들이 하락했지만 오늘은 이 현행 계획을 존중한다는 발언이 부각되면서 반등한 걸로 보이는데요. 한편 AI 시대의 가속화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차세대 원전인 SMR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지속되면서 원전주들에 다시 관심이 더해졌습니다. 관련주 중에서 두산에너빌리티는 미국 빅테크 업체와 380메가와트급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투심이 몰리면서 오늘 장에서는 9.37% 오른 82,900원에 마감했고요. 효성중공업이 오늘 11%대 오르면서 164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국전력도 오늘 4%대 오름세 보였고 오르비텍과 태웅이 각각 9%, 11%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오르면서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를 향해 무장을 해제하지 않으면 우리가 해제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가자지구 휴전안에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합의하면서 가자지구에 억류됐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은 모두 석방됐고 이스라엘도 자국 내 팔레스타인 수감자 1,900여 명을 모두 석방했는데요. 다만 휴전 합의의 2단계인 하마스의 무장 해제를 놓고는 견해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방산주들이 올랐는데 먼저 오늘 현대로템은 5.69% 오른 21만 3,500원에 마감했고요. RF 머티리얼즈가 16%대 급등하면서 19,150원, 에이스테크가 오늘 10%대 올랐고 덕산 하이메탈과 세트레가이가 각각 8%, 7%대 강세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종목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금융그룹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부터 광섬유와 광케이블을 제조하는 코닝, 그리고 광네트워크 솔루션 기업인 시에나까지 세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제프리스 파이낸셜 그룹입니다. 현재 주가는 53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70달러 선으로 제시됐습니다. 3분기 순 매출은 20억 5천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5.3% 증가했고 순이익은 2억 2천만 달러, EPS는 1달러 1센트를 기록하면서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특히 이번 분기에는 투자은행 자문 부분이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했는데 순 매출이 전분기 대비 48% 증가했고 자산운용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3배로 컨센서스를 28% 웃도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이건 롱 포지션을 전략으로 한 펀드의 성과가 개선되면서 높은 투자 수익률을 기록했고 그 결과 성과 보수와 관리 수수료가 모두 증가한 데 따른 건데요. 앞으로는 금리 인하와 기관들의 자본 조달 수요가 증가하면서 기업 대출 수요까지 확대돼서 금융사들의 실적 개선세가 당분간 지속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코닝입니다. 현재 주가는 85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93달러로 제시됐습니다. AI 데이터 센터 확산으로 더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에 대한 필요성이 늘면서 기존 전기 신호 기반 구리선 케이블을 광섬유로 대체하는 추세가 뚜렷한데요. 코닝의 광섬유와 광 케이블은 얇은 직경에서도 신호 손실을 최소화하고 설치가 용이하도록 설계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로켓리본 케이블 같은 고밀도 하이엔드 제품은 데이터 센터의 열 관리와 공간 활용을 동시에 가능하게 해서 높은 수요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을 최소 40억 달러 이상으로 확대하고 영업이익률 20%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와 통신사 재고 조정 완료 시점이 맞물리면서 전례 없는 고성장세를 이어갈 걸로 기대됩니다. 세 번째 종목은 시에나입니다. 현재 주가는 164달러 선이고요. 목표 주가는 190달러로 제시됐습니다. AI의 확산으로 여러 데이터 센터를 연결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장거리 데이터 전송이 필수인데 여기서 신호 손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에나는 전송 효율을 극대화하는 코히어런트 기술과 핵심 부품인 DSP 칩 설계 역량을 활용해서 장거리에서도 안정적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블루플래닛이라는 네트워크 관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기존 네트워크를 코히어런트 기술을 기반으로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런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연간 매출 성장률은 17% 이상,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6% 수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종목에 대한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 살펴봤습니다. 오늘 밤 뉴욕 증시 투자 전략 세우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종목 리포트였습니다.
이제는 미사일보다 중요한 게 데이터, 또 무기보다 무서운 게 기술 유출이다라는 말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말 참 실감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의 기술 유출이 한 나라의 산업, 나아가서는 안보 체계까지 흔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거죠. 요즘 네. 이제 IBM, JP 모건이나 글로벌 기업들조차 보안에 천문학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런 빅테크 움직임과 함께 점점 더 중요해지는 데이터 보안과 기술 유출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장항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AI, 로봇 이런 신기술이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이다라는 명제는 너무나 당연하긴 한데 요걸 조금 바꿔서 그러면 뭐 국가 이런 기술 보안 이런 게 뭐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면 또 뭔가 추상적이 되는 것 같거든요. 교수님, 이게 만약에 무너지게 된다면 파급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제품과 서비스에 내재화된 것이 기술이지 않습니까? 기술이 어떻게 보면 가치 창출의 원천인데 그것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의 비용이 높아질 것이고 그것에 또 앞서 원인은 바로 공급망의 지배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 전반에 대한 비용이 상승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산업 경쟁력도 떨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쟁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 유출은 우리 산업 성장을 위한 가장 해결해야 될 가장 원천적인 문제고요. 그것이 담보되어야지만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JP 모건, IBM, 구글 다 보안에다 굉장히 큰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정부보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정부들도 뭐 대부분 이제 그런 대기업들, 빅테크가 운영하는 이제 클라우드에다 다 모든 걸 사용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전에는 이제 주로 보안 사고 같은 경우 봤을 때는 어떠한 사회적 혼란이라든가 공공의 목적에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국민의 마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든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게 만든다는 그러한 보안 사고에 집중을 했는데요. 요즘의 보안 사고의 트렌드는 전반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탈취하기 위해서 보안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그것에 대한 중심점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민간 기업, 산업에서의 아주 기술 유출에 대한 최소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주요한 내용들로 담아내고 있는 중요한 기술들, 반도체라든가 뭐 디스플레이, 바이오 기술들이 최근에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AI를 활용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AI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공식을 많이 외우는 규칙 기반의 AI였는데 결국 이 데이터를 요즘은 많이 학습을 통해서 새로운 법칙을 발견한다든가 추론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게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이 되는 기술 정보가 유노출된다든가 그것을 담아낼 수 있는 클라우드가 위험해진다든가 그럼 결국은 AI 경쟁력도 떨어지게 될 것이죠. 결국은 AI의 어떤 성장의 발전 방향이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원천이 되고 있는 기술 정보를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한 것이고 그 담는 그릇인 클라우드에 대한 보안 문제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AI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당연히 경쟁력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AI를 활용해야 될 것인데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보안을 더욱더 강화하고 예전에는 보안이 주로 이제 지원 조직이었는데 이제는 전략 조직으로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바로 그 이유가 지속 가능성 확보 문제 때문에 있다 하겠습니다. 근데 뭐 미국도 그렇고 상당히 정부 차원에서 민간 기업들의 이런 AI 인프라에 좀 의존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말 국가 보안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면 민간 기업에 의존하는 게 이게 양립이 안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민간 기업에 이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고요. 민간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하되 안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AI의 활용 원천은 바로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에 대한 주권, 데이터에 대한 우리가 권리 보장 부분들 그리고 안전한 활용 부분을 담보한 상태에서 민간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고 해외에서도 우리가 당연히 성장을 위해서는 클라우드와 AI를 사용해야 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안전장치를 확보한 다음에 그리고 최소한의 요건을 가지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를 들면 임의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것에 대한 접근 통제를 한다든가 그리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한 기록을 남긴다든가 그리고 다른 섹터에
근처에서 정보를 침해하는 것을 이렇게 막아준다든가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든가 이렇게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확보한 민간 클라우드만 공공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는 게 결국은 이제 유선이나 이런 선으로 들어오면서 통신을 하게 되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 네. 결국은 무슨 암호화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뭐 블록체인 얘기도 나오고 네. 뭐 양자 보안 나오고 근데 네. 너무 이제 어렵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그리고 그렇게 되는 거를 정부가 주관해서 했을 때 네. 이슈가 더 안전한 건지 오히려 민간에서 하는 게 안전한 건지 이것도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예,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어떠한 산업에 대한 리딩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어느 정도의 안전성을 확보해 준 다음에 민간에 이제 테이크 오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정부가 더 안전성을 확보한 부분들이 있느냐, 민간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공진하는 과정이지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이끌어주고 민간이 성장해서 따라가지고 더 앞서주면 다시 정부가 필요한 이슈에 대해서는 담아주는 그러한 기술의 성장 속도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러한 관점에서 말씀하셨던 블록체인이라든가 양자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기술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주도하게 왜냐하면 기업은 당장의 어떠한 미래에 대한 창출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주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또 민간이 사용할 수 있도록 촉진시켜주고 그리고 그런 과정 속에서 새로운 신기술 이슈가 나오게 되면 정부가 먼저 한번 파일럿으로 한번 해본 다음에 그다음 민간에 넘겨주는 이러한 공진화 과정이 진행돼야 되는데 일부 요즘 보안 사고 발생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러한 점이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주식시장에서는 또 양자 관련주들이 엄청 또 뜨거웠었는데 저희가 어제 뭐 이야기했을 때는 양자 일단 스치기만 해도 다들 관심 갖는다였었는데 지금 뭐 대기업들이 양자 관련해서 양자 보안 뭐 투자도 많이 하는데 그게 실제로 국가 보안하고는 또 어떤 연결이 될까요? 아, 예. 이 보통 보게 되면 이제 정보에 대해서 숨기는 방식이 이제 암호화 부분인데 이 암호화 부분을 얼마큼 단단하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풀지 못하게 이 강인성을 확보해 주는 게 암호화 기술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기술이 양자 기술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통신에 있어서도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서도 암호화되면서 또 빨리 해독돼 시켜주는 그러니까 효율성과 그다음 안전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양자다. 그런 관점에서 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또 노출되더라도 너무나 강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나가더라도 기술이 유출되더라도 그것을 해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이 양자 기술이라고 보고 있고 기존에 있는 암호화 체계를 완전히 바꿔놓는 새로운 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저런 양자 기술이나 양자 보안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이러는 특별한 연구소나 이런 게 있나요? 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연구원은 표준과학연구원에서 네. 저도 이제 잘 몰랐었는데 양자가 왜 표준과학연구소 하지? 그 개량을 하는데 가장 기준점이 되는 게 양자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과학연구원도 있고 물리학 파트에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정보보호 쪽에서도 양자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고 또 통신 파트에서도 양자 통신, 그 다음 양자 센서, 양자 컴퓨팅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지만 에코시스템이 생태계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각 분야에서 센서 분야, 그 다음에 통신 분야, 컴퓨팅 분야, 이 각각의 분야에서 서로 협업하고 그리고 공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은 뭐 콩 식용유로 싸우고 있는데 몇 달 전만 하더라도 틱톡의 그 보안성, 뭐 안보를 가지고 굉장히 또 서로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틱톡은 그냥 어떻게 보면 플랫폼인데 이게 왜 또 안보의 중심에 떠올랐었던 건지. 네,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이 인식을 잘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풍부해야 되고 섬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는 관점에 있어서는 그대로의 그런 영상 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는 민간정보라는 그런 한계성 때문에 당연히 안전 활용을 위해서 비식별 처리라는 방법을 통해서 한 다음에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틱톡 같은 그런 일련의 몇 개의 앱들은 그대로의 데이터를 저희가 저장하지 않습니까? 그 저장된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하게 된다면 성능은 엄청 좋겠죠. 그렇지만 유노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리고 민간 정보에 대한 유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개인과 기업 정보의 유노출 가능성,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통해서 우리 기술보다, 우리 AI 기술보다 훨씬 더 성장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안전성과 성장성 때문에 그 이슈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보면은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나 LG 디스플레이가 결국 기술 유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러면서 요즘 갑자기 보니까 100인치 TV도 500만 원도 안 되더라고요, 중국산들은. 네. 예전에 막 2천만 원씩 했던 것 네. 같은데 이게 결국은 기술 유출이 돼서 네. 가격이 싸졌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어진 거잖아요, 어떻게 네, 생각하면. 네. 이런 거는 어떻게 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 건가요? 아, 예. 저희가 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디스플레이 또 기억나시겠지만 조선은 우리나라 체계의 강국이었는데 기술이 유노출되고 그다음 탈취당하면서 상대적으로 기술 유출에 따른 어떠한 편익을 보게 된다면 상대편에서의 편익을 보게 되면 빠른 시간 내에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고 기술의 격차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시장에 대한 플레이어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우리 본 원천 기술을 갖고 있던 한국 같은 경우에는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게 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R&D를 계속해야 되는 거고, 또 R&D 과정 속에서도 또 중국이나 베트남, 일련의 동남아 몇 개 국가를 통해서 정보가 유노출되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투자를 해야 되고, 이게 악순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유출 사항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 보게 되면 예전엔 주로 개인 수준이었습니다. 개인의 어떤 경제적 이익 목적으로 기술 유출됐는데 안타까운 점은 지금 조직적으로 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게 되면은 경쟁사에 대한 뭐 제한이라든가 또 조직에 대한 불만을 통해서 여러 명이 함께 이 유노출을 하다 보니까 정보, 내가 볼 수 있는 정보는 요 정도밖에 안 됐는데 두세 명이 협작하니까 정보 볼 수 있는 범위가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그 많은 양의 데이터를 가져가서 빠른 시간 내에 기술에 대한 격차를 줄여버리니까 기술 경쟁력이 더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전 개인적으로 기술자, 엔지니어에 대한 어떤 존대, 그다음 서비스가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경제적 급부라든가 비경제적 급부를 충분히 줘서 그분들이 불만을 갖지 않고 이 조직에 충성하면서 로열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보를 유노출했을 때 가장 설레이게 되는 것이, 고민하게 되는 것이 바로 검거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그 검거에 대한 두려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CCTV도 있을 수 있지만 혹시 내가 모르는 상황에 대해서 발견되지 않을까? 그럼 시스템도 중요하고 또 우리 상사분도 엄청 잘 지키시네. 문화가 또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문화 등을 갖춰가면서 이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높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안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 유출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엔지니어들의, 기술자들에 대한 우대와 두 번째는 그런 검거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 위한 보안 문화의 형성, 이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6월, 9월에 이어서 오늘 오전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지역을 늘리고 대출 규제도 더 강화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지역은 이제 전 지역으로 확대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예상보다 너무 규제 지역이 많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실수요자분들은 대출 규제에 주목하게 되는데요. 오늘 발표된 내용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알아보겠습니다. 레오 대출연구소 김은진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오전에 정부가 이제 대책을 발표했는데 사실 대책 나오기 전부터 이미 이번에는 좀 큰 게 온다라고 좀 술렁술렁하다 보니까 어제까지 나오는 기사들 대충 종합해 보면 뭐 대출 규제 전에 막차 타야 된다 이러면서 굉장히 막차 수요들이 있었다 이런 네. 이야기들 나오던데 현재 지금 대출 상황은 어떤가요? 그 대출 상황은요, 사실 6.27 대책 이후로 그 대출 총량은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집값 대비해서 뭐 50%, 70% 이런 식으로 대출을 했었는데 정부에서 6.27 대책으로 대출의 최대 금액을 6억으로 줄였기 때문에 많은 금액의 대출을 실행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은 계속해서 이제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막차 수요라고 하는 건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내 집 마련으로 내가 이제 직접 입주해서 뭐 살겠다 하시는 분들은 대출을 받아서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그렇지 않고 일단 갭으로 저희가 이제 전세를 끼고 사는 걸 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갭으로 일단 집을 잡아두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이 매수를 하는 상황이었어요. 6.27 대책 이후로 대출 한도가 줄어드니까 오히려 전세가 레버리지를 쓰기가 훨씬 좋았거든요. 그래서 지방에 계신 분들이 이제 집도 안 보고 돈을 싸가지고 서울에 무조건 서울을 사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제 초강경 수요 억제책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가장 큰 게 뭐였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과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으로 확대를 한 거죠. 근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게 되면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갭 투자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 집에 들어가서 입주해서 사실 분들만 대출을 받아서 혹은 현금으로 집을 매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지금 다 같이 오르는 건가요? 원래 저렇게 찍어준 지역만 오르는 거였잖아요. 그랬는데 지금 다 치자고 하고 있지만 저렇게 다 지정하면 다 오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뭐 다 오르는 경우도 있고요. 또 네. 풍선 효과라고 해서 이 지역을 벗어난 그 옆에 있는 단지들이 뭐 예전에는 좀 상승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이렇게 규제가 나오면 한동안은 좀 거래가 주춤합니다. 주춤한 것도 있고 오늘까지 계약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요? 네, 오늘까지 계약하신 분들은 오늘 발표한 규제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밤을 새워서 아마 계약을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주담대 한도도 줄어드는 거죠. 네,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2억에서 뭐 6억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예요? 요번에 이제 발표한 그 가장 큰 그 말씀하신 그 차등화가 있는데요. 원래는 이제 최대 한도가 LTV라고 해서 집값 대비 몇 퍼센트 대출을 해준다. 그리고 최대 한도가 6억이다.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이제 집값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15억까지는 LTV 한도 내에서 최대 6억. 그리고 집값이 15억에서 25억까지는 LTV 한도 내에서 최대 4억. 그리고 25억이 초과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최대 한도가 2억입니다. 좀 아이러니하죠. 원래 그쵸.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을 많이 해주는 게 정상인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아마 고가 주택을 잡으려고 고가 주택이 자꾸 오르면 뭐 그 밑에 있는 주택들도 계속 오른다. 뭐 이런 의미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어찌 됐든 이제 현금이 있는 분들만이 그 비싼 뭐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뭐 이런 지역에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양극화를 더 심하게 만드는 거 아닌가요? 이제는 진짜 돈 있는 사람만 저기 살 수 있어. 이러면 네. 이제 맞습니다. 기분이 좀 나빠지잖아요. 사실은 이제 6.27 대책 전에는 대출 한도가 50%였기 때문에 전문직이신 분들이 있어요. 소득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자산이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최대 대출을 받아서 이제 어찌 됐든 그 지역에 집을 마련을 하실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소득이 많은 것만으로는 내 집 마련이 이 지역에서는 조금 불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들어오시려면
어느 정도 자산을 확보하신 다음에 들어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내용 나온 거 보면 DSR 관련한 규제도 네. 훨씬 더 강해진 것 같더라고요. DSR 금리 하한이 원래는 1.5%였는데 네. 거의 3%?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올라갔더라고요. 네, DSR의 이제 의미를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DSR이라고 하는 것은 소득 대비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그래서 소득이 많으면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금리가 높아지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좀 쉽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은행에다가 저희가 줘야 되는, 드려야 되는 그런 돈을 줄일수록 우리가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데 이렇게 금리가 높게 책정이 돼버리면 은행에 가야 되는 돈이 많잖아요. 그럼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금 DSR 4단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서 DSR 3%라는 의미는 뭐냐면 저희가 이제 실제 받는 금리는 4%라고 생각을 할게요. 지금 4%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4%에다가 저희가 대출을 한도를 계산할 때는 3%를 더하는 거죠. 그럼 7%로 계산을 합니다. 그럼 대출 한도가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구조가 되는데요. 여기서 3% 가산을 하는 그런 금리는 변동금리인 경우에 3% 가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보통 많이 사용하시는 금리가 있습니다. 5년 주기형 금리라고 해서 5년 동안은 고정 금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그런 금리인데 그 금리 같은 경우는 지금 1.2% 상향해서 계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찌 됐든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맞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원래 이제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내가 네. 이자랑 원리금 분할 네. 상환한다고 치면은 그 금액을 가지고 한도를 줬었는데 네. 거기에다 더해주는 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도가 거꾸로 계속 더 줄어든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가상의 금리 적용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이제 네. 상황이 나빠졌을 때도 너가 갚을 수 갚을 있어야 수 돼. 있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자를 더 많이 내는 걸로 가정하는데 거기에 네. 더해주는 거를 3%로 바꿨다. 네, 그래서 더 지금 금리보다 앞으로 3%가 더 더 올라가도 위험해질 수도 있다. 네, 라는 그렇게 가정하에 한도를 가정을 준다.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래도 6억 이하인 거잖아요, 어차피.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금리만 6억. 빼고 나면 6억 이하에 네. 아까 전에 또 그 금액상으로 올라가면 2억으로 이렇게 네, 낮아지는 맞습니다. 거라서 금리도 금리지만 아까처럼 뭐 25억 이상의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짜 현금 없으면 아예 그냥 네, 못 사는 뭐, 걸로 생각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리고 스트레스 DSR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네, 의미가 없어 네, 보여서. 그렇게 높은 가격의 주택을 사시는 분들은 소득도 상당히 높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2억 정도의 금액은 다 충족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이 스트레스 DSR 그 상향 조정 같은 경우는 소득이 아주 그 라인에 아슬아슬한 걸려 사람들. 있는 분들이 좀 타격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제 15억 이하 쪽에 있는 분들만 더 또 맞습니다. 손해 보는 거 아니에요? 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10억짜리 집을 사려고 했을 때 이제까지는 이제 70%인 7억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4억밖에 되지 않습니다. LTV가 40%로 줄기 때문에 그러면 10억이면 뭐 어찌 보면 굉장히 비싼 주택일 수도 있겠지만 평균치 예상을 하면 뭐 너무 고가 주택이 많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분들이 매수하는 그런 집의 규모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정도의 규모에 계시는 분들은 연봉이 한 6천에서 1억 사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분들한테 대출 규모가 3억이 줄어든다는 것은 집을 못 산다. 사지 마라.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지금 DSR이 전세 대출에 이번에는 규제되는 이게 또 포함이 됐더라고요. 그 네. 전까지는 이 규제는 없었던 거잖아요. 사실 전세 DSR은요, 이 전세 대출하면 저희가 이제 느낌상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출이구나라고 해서 정부에서도 계속 이 전세 대출이 집값을 올린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어요. 하지만 이 DSR을 적용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무주택자는 제외가 됐고요. 1주택자 중에서 전세 대출을 받는 분들에 한해서 DSR을 적용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 전세 대출에 DSR을 적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대출이 많은 1주택자분들이 있어요. 신용대출이라든지 주택담보대출이 많은 분들은 전세 대출 받기가 어려워집니다. 예, 그러면 이분들은 전세 대출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월세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요. 점점 전세가 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주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전세 제도 자체가 흔들거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전세는 사실 대한민국에만 존재하는 그렇죠. 그런,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제도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세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습니다. 그리고 매물도 많이 없습니다. 굉장히 큰 단지에도 전세 매물이 몇 개밖에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전세 매물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반전세나 월세로 구하시는 분들이 좀 상당히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아까 좀 저희가 스쳐 지나가듯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뭐 오늘까지 계약들이 막 늘어나고 네.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내로 뭔가 다 되면 네. 오늘까지 다 적용이 되는 건지 그래서 기존에 이미 뭐 하셨던 분들이 가상금리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로 당장 이 법안에 뭐 변경되는 부분들이 영향을 받는 건지 제가 지금 약간 헷갈리거든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이게 상품마다 다른데요. 예를 들어서 매매 잔금이다. 내가 집을 계약을 하면 지금 계약을 했다고 해서 오늘 대출을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 잔금에 대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계약을 하신 분들은 규제에서 제외가 될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계약을 했다는 계약서하고 그리고 입금증을 가지고 오시면 그분들은 이제 이런 규제에서 모두 제외를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매매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매매권이 아니고 내가 생활안정자금이라든지 뭐 기타 다른 대출이 필요하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안으로 은행에 신청 접수가 끝나셔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나 부동산이나 여러 군데서 오늘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불안해하세요. 저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런 연락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걸 딱 체크하기에 되게 좋은 뭔가의 간략한 룰 같은 게 있을까요? 내가 혜택에 이쪽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런 게 고민스러울 때 간단합니다. 네. 네, 매매 계약서의 날짜가 오늘로 적혀 있어야 오늘 하고요. 전에만 적혀 있으면 상관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입금증이라고 해서 저희가 계약금을 주면 그 입금증을 증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말로 하는 거 안 되고요. 그쵸, 현금 줬어요 이런 거 안 되고요. 정확하게 매수 매도인으로 이름이 딱 적힌 입금증을 제시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이는 그런 집들 같은 경우는 계약서를 오늘 쓸 수가 없어요. 토지 거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정서라는 거를 먼저 쓰거든요. 그래서 그 약정서를 이제 구청에다가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청한 날짜가 오늘로. 그러니까 이 토지 거래 허가는 이제 내일이 아니고 조금 20일부터잖아요. 그래서 그 전 날짜로 찍혀야지만 가능한 거죠. 은행 업무 시간도 있고 구청 업무 시간도 네. 있으니까 지금 4시 40분이니까 이제 몇 분 안 남았네요. 그러면. 네, 구청 같은 경우는 6시가 저희가 이제 저번 규제에서도 알았던 건데요. 6시가 넘으면 날짜가 변경이 돼요. 6시가 네, 넘어가면 저는 이제 내일이요? 그 안에 구청 안에 들어가 있었어도 그 신청 딱 찍히는 날짜가 다음 날로 변경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신 분들도 많으셨는데 되도록이면 조금 일찍 가셔서 시간 내에 업무를 하시는 게 번거로운 일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렇게 계속 뭔가 규제책들 나오고 이런 상황이긴 한데 거래량이 순간적으로는 또 급감하긴 하는데 그게 얼마나 지속이 되는지 지금 6월 27일 날 사실 첫 번째 대책이 나왔잖아요. 그로부터 한 2달 정도는 조용했어요. 예, 굉장히 이제 좀 타격이 컸죠. 한도가 6억으로 줄다 보니까 굉장히 타격이 커서 한 2달 정도는 조금 조용하다가 계속 또 이제는 그러면 전세를 끼고 사자 그러면서 계속 거래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9월 7일 날 또 대책이 나온 거 3개월 만에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 이번 대책은 조금 강하기는 합니다.
네, 뭐 토지거래 허가구역 묶이기 때문에 일단 갭으로 살 수 있는 분들은 전부 차단이 되는 거고요. 내 집 마련하는 분들 수요가 뭐 얼마나 될지 또 사실 사전에 계약하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한 몇 개월 정도는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수요 억제책만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급책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는 한 집값은 계속 상향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유동성이 지금 굉장히 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것은 너무나 다들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값은 계속해서 조금씩은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이제 그냥 유동성이 풀리는 게 더 네. 우선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실제 주택의 공급이 되지 않는 한 집값은 못 잡는다. 그러면은 네. 결국 지금 이렇게 바꿔도 집값은 못 잡을 거로 보시는 거네요. 어느 정도 뭐 하락을 바라는 거는 뭐 안 될 것 같고요. 그 네. 상승의 속도는 조금 늦출 수 있겠지만 결국은 계속 우상향하는 게 저는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가진 현금만 줄어들고 있어 라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하세요. 네. 네. 이걸 빨리 자산으로 바꿔야 된다. 뭐 금이 됐든 주식이 됐든 부동산이 됐든 바꿔놔야 된다. 이런 불안감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바뀐 제도 쭉 들어보면은 일단은 10억 이하짜리는 그래도 뭔가 어떻게 해서 사볼만 했는데 이젠 그것도 안 되는 걸로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청년들 같이 이제 일한 지 얼마 안 된 친구들은 아예 생각을 못 하는 걸로 바꿔놓은 건데 그게 솔직히 집값을 움직이는 거와 어떤 이제 일하는 거에 대한 동기부여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이게 진짜로 맞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제 네. 10억 이하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운 가격이니까 이번 대책에서 정책자금 대출은 제한이 없어요. 정책자금 대출은 바뀌지 또 따로 않았어요.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많이 하는 보금자리론이라든지 보금자리론. 디딤돌 대출은 그전 대책에서는 조금 변경이 돼서 한도가 줄었지만 이번 대책에서는 전부 빠졌기 때문에 그런 정책자금 대출 쪽으로 조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생애 최초 대출 같은 경우는 LTV가 조금 다릅니다. 그것도 또 70%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생애 최초 나 처음으로 대출 받고 처음으로 집 산다. 대출은 처음이 아니어도 되고 집을 처음 산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생애 최초 대출에 집중하시면 한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생애 최초. 네. 저희가 뭐 지금 세로 대출 뭐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집중해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근데 대출 규제로 잔금이 네. 남아 있으신 분들 네. 그분들 얘기는 저희가 조금 이야기를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도 지금 잔금 준비나 이런 부분들 걱정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사실 아무 걱정하지 마셔라라고 말씀을 드려도 너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정신을 차릴 수가 없다. 뭐 사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이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경험도 많고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남의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차분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내일이 되다 보면 너무 불안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은행에다가 빠른 접수를 하시는 게 좋은데 이게 접수를 할 수 있는 시점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뭐 내가 3개월 보통 매매잔금은 3개월, 4개월 전에 계약을 하기 때문에 많이 기간이 남아 있는데 저희가 보통 대부분의 은행이 2달 전에 접수가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불안하시다고 해서 저희가 뭐 은행에서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가 자료를 마련을 했다. 입금증이 정확하고 계약서 날짜가 정확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그냥 조금 기다리셨다가 은행 접수 기간이 되면 그때 빨리 접수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은행별로 뭐 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우대금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자세히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밤 미증 씨는 어떻게 보세요? 계속 또 실적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운명의 또 15일이잖아요. 분명히 15일인데 이제 뭐 어저께 관세 얘기해도 큰 임팩이 없었는 걸 보면은 결국은 또 AI 쪽 버블 얘기를 계속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머니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경제 SBS 비즈가 함께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3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